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저는 김미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유인경 기자님께 사람을 사로잡아 끄는 힘, 매력에 대한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경 기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귀여운 매력을 뿜뿜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죄송했습니다, 지난주에. 아닙니다. 지난주에서 매력에 대한 강의를 오늘도 해주신다고요. 네. 지난주에 심볼, 심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나머지 S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네, 원래 중요한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다 중요하죠. 네, 오늘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여러 가지 S가 있는데요. 네. 보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유인경 기자님의 또 귀여운 매력을 기대하면서 오늘 강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큰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더 기억하시겠지만 심볼, 그 사람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점. 그다음 이제 심플, 생각도 말씀 좀 단순하게 하시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어지는 이제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 S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터디입니다. 스터디. 공부죠. 그다음이 뭐냐면 서프라이즈예요. 감탄사를 많이 남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이 뭐냐면 스위트예요. 안녕하세요. 유인경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만나봤거나 혹은 이제 문헌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봤던 분들이 어떤 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일까를 제가 이제 한번 찾아본 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더 기억하시겠지만 심볼, 그 사람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점. 그다음 이제 심플, 생각도 말씀 좀 단순하게 하시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어지는 이제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 S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터디입니다. 스터디. 공부죠.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별로 공부 좋아하지 않았고요. 지금 또 뭐 자격증 하나 없어요. 예,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 그러면 무조건 책을 읽는다거나 시험을 친다거나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일매일이 공부예요. 이런 과자가 새로 나왔네? 이것도 공부예요. 신상품 이런 게 나왔구나. 아니면 내 친구가 몰랐는데 이런 점이 있었네? 이것도 공부예요. 매일매일 학습을 하는 거죠. 게다가 제가 보니까 이게 무슨 학식이 높은 사람, 흔히 말하는 아주 저렴한 말로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매력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이거 하시는 분, 저는 법정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되게 좋았어요. 우리가 이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렇게 늙고 병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성이 마모되는 거다. 감성이 마모된다는 거냐면 심드렁해지는 거예요. 살면 뭐해. 됐어. 귀찮아. 내비도 다 그런 거지 뭐. 근데 그게 아니라 나뭇잎 하나에도 이 나뭇잎 무슨 색깔이지? 이런 것들을 좀 매일매일 공부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만나봤던 분 중에서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사진이 되게 작게 나오셨지만 대한민국의 101살 현역 학자이자 강연자이신 김영석 교수님이십니다. 제 대학교 때도 40년 전에도 굉장히 유명한 철학 교수님이셨는데 지금도 철학 교수고 그다음에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전국에 강의를 어마어마하게 다닙니다. 저는 이분의 학문적 명성도 매우 부럽고 존경하지만 더욱더 부러웠던 거는 2년 전에 이분이 신문에 칼럼을 쓰시면서 해마다 5월 되면 저희 같은 비정규직 자유직업들은 그때 종합소득세를 내거든요. 지난해 벌었던 돈 중에서 공제하고 내는데 이 100세의 김영석 교수님께서 종합부동산세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를 3천 몇백만 원 내셨어요. 배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훨씬 젊은데 더 다닐 수 있고 더 벌 수 있는데 근데 물론 그때 이분이 100년을 살아본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쓰셨지만
전국을 강의를 다니세요. 강원도, 양구, 뭐 제주도, 그리고 서 계시고 꼬장꼬장 또 말씀하시고 똑같은 말 되풀이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여쭤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100세 동안 건강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지금도 매일매일 신문도 보시고, 그다음에 뭐 책도 읽으시고, 또 사람들도 만나시면서 매일매일 호기심을 잃지 않고 계속 공부하시는 것. 그다음에 건강 비결도 물어봤더니 60세 넘어서 수영을 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예. 근데 그 수영을 매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줄넘기 운동도 안 하는데 숨쉬기 운동에 의존하고 있는데 60 넘어서 수영 한번 해볼까? 수영 선수 되려고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관찰하고 보시고 뭐 하는 이런 모습이 이분을 100세에도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90세 넘으신 그 할아버지, 아무리 그분이 학자건 뭐든 간에를 만날 때는 뭐 막 기쁘다 이런 생각 별로 안 들었는데 저는 인터뷰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이분이 100살이 가까우신 어르신의 생각이 안 들었어요. 예. 늘 재밌게 얘기하시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이제 더욱더 용기를 얻었던 거는 그럼 100년을 살아보니 어떤 시대 때 어떤 나이 무렵이 제일 좋으셨어요? 그랬더니 65세에서 75세 무렵이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셨으니까 65세에 정년퇴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굳이 매일매일 강의하실 이유는 없고요. 학생들 채점하실 이유도 없고요. 자식들도 이미 출가를 시키신 후였고 부모님도 그 정도면 살아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님 봉양과 자식 부양으로 좀 자유스러워지고 공부도 뭐 꼭 내가 명성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부분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답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 참 좋았다. 그리고 건강도 그렇게 확 쇠락해지진 않거든요. 예. 그 정도면 걸어 다니시고 약간 삐그덕거릴 뿐 괜찮으시고 뭐 해서 좋았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그때는 50대였는데 이 김영석 교수님 말씀 듣고 너무너무 60대가 되고 싶었어요. 네. 빨리 나도 인생의 최절정기를 맞아봐야지. 근데 뭐 아무나 다 황홀한 60대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번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계신 분이 제가 어저께도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던 문정희 시인입니다. 우리한테는 찔레꽃이라는 시라든가 뭐 남편이라는 시라든가 그 많은 여학생들은 어디 갔을까 이런 시를 쓴 시인이시고 동국대 석좌 교수님이시며 시인협회 회장도 하셨던 정말 어마어마한 엘리트 인테리 예술가시죠. 근데 지금 여성분들은 나이 밝히는 거 다들 싫어한다고 하시지만 74세예요, 우리나라 나이. 물론 약간 몇 년 전 사진이긴 합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으세요. 제가 왜 저보다 나이 훨씬 많으신 분을 만날까? 저는 뭐 지망생도 아닌데 저는 저보다 나이 많은 저 문정희 시인을 만나면서 한 번도 이분이 나이 드신 분, 손주도 있으니까 할머니죠. 할머니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팽팽한 피부, 낭랑한 목소리, 그분의 시적 언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문정희 시인님한테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늘 이분이 오늘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늘 어제 얘기만 해요. 내가 학교 다닐 땐 말이야. 내가 처음에 입사했을 땐 말이야. 내가 젊을 땐 말이야. 뭐 내가 한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들만 하시는데 이분은 물론 어제 얘기는 하지만 그건 뭐냐. 어제 내가 본 영화가 너무 좋았어. 인경 씨 이 책은 꼭 읽어봐. 저는 30대 이런 후배들보다 이분에게 신간서적 더 소개받고요. 예. 지금 뭐 핫하다는 사람들도 더 많이 알고요. 영화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리우드의 여인이라는 영화를 꼭 봐. 굉장히 페미니즘에 달리는 영화인데 되게 좋아. 그래서 봤어요. 이 책 꼭 읽어봐. 아 정말요? 저도 물론 같이 이제 권해드리긴 하지만 그런데 오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뭘까요? 이분이 오늘을 공부하신다라는 거예요. 영화 평론가인데 꼭 새 영화 볼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베스트셀러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항상 눈도 침침하실 거예요. 아마 돋보기는 저한테는 안 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구나. 아 82년생 김지영이 이래서 베스트셀러가 됐구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건 이런 거구나를 본인이 느끼시고 후배들한테 물어보시고 젊은 시인들이나 제자들 만나서 차도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면서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도 만났어도 늘 어제 얘기를 해요. 아우 뭐 우리가 젊을 때는 말이야 뭐 그땐 좋았는데 그치 여고 동창 만나서 고등학교 때 얘기만 하면 왜 봐요? 앨범만 보면 되지.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이런 건 좀 이상하다 생각해. 나는 이거 잘 모르겠더라. 누가 아는 사람 있어? 나 이거 좀 어려워 좀 도와줘. 뭐 잘하는 의사 선생님 있으면 좀 소개시켜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 어려워. 나는 막 책만 읽으면 그렇게 졸려요. 책 안 읽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책 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외국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번역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그러시냐면 지금 세상이 어떤 건지를 좀 아셔야지 진부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늙어가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공부하는 습관, 그게 뭐 책이 됐던 음악이 됐던 뭐가 됐던 호기심을 갖는 게 장수의 최고의 비결이더라고요. 저희 신문사에서는 종이신문 잘 안 읽으시겠지만 부고란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국회의원을 지으신 누구씨가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정치인 돌아가셨다. 향년 몇 세?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신문사에서 한번 쫙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빨리 좀 돌아가시고 어떤 직업은 좀 오래 사시나를 봤는데 국적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오래 사는 분이 뭐 예술가나 운동만 하는 체육인들이 아니다는 거죠.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또 몸 약간 이게 아니라 참 슬프게 가장 단명하는 사람들은 기자와 형사들이었어요. 늘 마감에 쫓기고 빨리 써야 돼. 늘 범인 검거해야 되고 심야 뭐 이거 잡혀 있고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받고 술 마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빨리 가야 하시는 것 같아요. 무사히 정년까지 버틴 게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래 사신 분들이 학자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냥 매일매일 책 보고 뭐 하시고 큰 욕심 안 가지시고 그러니까 호기심이에요. 공부도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전 과목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나 이 과목 참 마음에 들어. 근데 국어 잘하는 사람이 꼭 영어 잘하는 법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구상의 현대 20세기 가장 오래 살았다고 기네스북이 공인한 분이 122살에 돌아가신 프랑스의 잔느 루이즈 깔망이라는 할머니예요.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122살 뭐 150살까지 산 사람도 있어요라고 하지만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인증을 안 해줘요. 문헌으로 다 있어야 되는데 이 할머니는 프랑스의 저 뭐 시골 마을에 사는 그냥 보통 할머니예요. 뭐 배움이 많으신 분도 아니고 뭐 직업이 확실한 분도 아니에요. 그냥 시골에 사는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분이 122살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120살이 됐을 때 프랑스 사회가 다 축하를 해줬어요. 왜냐면 프랑스가 그렇게 장수 국가는 아니거든요. 남미도 있고 오키나와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할머니 이렇게 120살까지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신 이유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 이 할머니가 참 프랑스 할머니답게 매일 한 잔 마시는 와인. 와인의 나라답게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좀 호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호기심이 저희들 쌍꺼풀 수술한 거 아니야? 뭐 이런 호기심이 아니라 이 꽃이 이름이 뭐더라? 저 집에서 저번에 파란색 무늬는 색깔을 바꿨나?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주변사에 대한 이런 거. 그다음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도 뭐 내가 오늘 왜 그런 말을 했지? 뭐 이렇게 후회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래도 참 무사히 맞아서 다행이야. 뭐 남편이 20년 전에 이때 나한테 뭐 선물해 준 날 아니었나? 뭐 이렇게 기분 좋게 하고 잠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랑 얽힌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분이 80 몇 살 때 이제 그 시골에 프랑스의 그 아름다운 시골 마을 사니까 이제 도심에 살던 파리, 우리 집에 서울에 살던 어떤 변호사인지 회계사인지 어떤 남성분이 그 지역에 왔다가 이 할머니가 집에서 나온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 할머니가 저 집 주인인가? 그 옆집 가서 물어본 거예요. 방금 나가신 할머니가 저 집 주인이에요? 그렇다고. 가족은 없어요? 했더니 뭐 남편은 돌아가시고 애들도 다 이제 다른 타지에 살고 있다고. 근데 몇 살쯤 되셨어요? 했더니 한 몇 년 전에 팔순잔치 했는데? 그랬던 것 같아도 나이도 그렇게 많으세요? 그러는 거여서 그래요? 그랬더니 좋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80 몇 살이야?
가족도 없대. 곧 돌아가실지 몰라. 저 집을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다음날 이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뭐 뭔가 사가지고 갔겠죠. 그래서 이 할머니 만나서 말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뭐 아무개인데 할머니가 사실은 집을 한번 봤습니다. 그 동네를. 근데 저는 요 마을에 참 좋은 집을 갖고 싶은데 지금 당장 큰 돈이 없습니다. 하면서 제 생각인데 제가 매달 할머니 용돈을 좀 보내드릴게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 이 집 저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막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분 생각으로는 한 3년 정도 한 50만 원씩 이제 보내면 막 계산해 봤겠죠? 일단 이 할머니가 너무 흔쾌하게 아이 그러라고 내 자식들도 다 집 있고 뭐 용돈 받으면 친구들한테 밥도 사고 손주 오면 선물도 주고 오케이 그러고 이제 계약을 했네요. 근데 그로부터 이 할머니가 30몇 년을 더 사셨어요.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 이 할머니가 편지를 써요. 그 생활비 대주는 분한테 죄송해요 올해도 또 살았네요 이러면서 언제 뭐 심술궂게 한 건 아니지만 그분이 먼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끝끝내 그 집을 못 차지했어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면 늘 편안한 마음으로 욕심 없이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 갖고 근데 이걸 하는데 우리가 뭐 공부를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뭔가 하나를 우리한테 채워지는 것. 그냥 한번 살고 가는데 그냥 됐어 알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그냥 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건 것 같은 거죠. 저는 책을 이제 신체 기관 중에 이 눈이 제일 좋고 시력이 좋아서 책 읽는 게 유일한 취미이자 낙인데 그래서 책도 보고 책도 쓰고 하는데 책을 읽는 이유는 뭐 책만 읽어서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책 관련 프로그램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하냐면 한 권의 책을 읽으면요. 그 책을 한 권 쓰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한 1000권 이상은 책을 읽어야 써요. 자기 자서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돼야 글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책에서 보여주는 세상이 참 많아요. 뭐 내가 어느 마을에 갔으면 좋았다라고 어느 작가가 얘기하면 그 마을 자료를 찾아보게 돼요. 예. 그다음 어떤 음식이 맛있었다 어떤 음식이라는 거야 하고 찾아보게 돼요. 소설도 그렇고 자기계발서도 그렇고 철학책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외연을 확장하게 돼요. 그래서 요새는 또 예전처럼 뭐 백과사전 찾아볼 필요가 없이 인터넷 뒤져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서 제가 굉장히 풍성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고장도 한번 가봐야지. 이 책도 한번 읽어봐야지. 뭐들 좋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 최근에 모스크바의 신사라는 미국 작가가 쓴 이제 소설을 읽었어요. 소설이에요. 근데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무렵에 러시아 귀족이란 이유만으로 그 호텔에 감금형을 당했던 어떤 신사가 수십 년을 거기서 지내는 딱 틀어박혀서 지내는 뭐 일이에요. 근데 그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시대의 풍속 그다음에 거기에 러시아 혁명사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 사람이 식당에서 먹었던 음식 그다음에 입었던 옷 그다음에 가구 이런 게 너무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되고 러시아 혁명사를 보게 되면 뭐 나중에 뭐도 보게 되고 그 전에 어떤 황제 시대 때는 어떤 게 있었지? 이렇게 또 보게 되고 그거 해서 제가 좋을 건 뭐 사실 유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체중이 쫙쫙 빠지는 것도 아니고 강사료가 확 오르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새로운 정보를 제가 알고 지식을 습득해서 제가 조금은 반짝거리게 된다라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놀라운 기쁨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요새 보면 유튜브 보면은 뭐 별거 많아요. 팔자주름 없애는 뭐 열심히 땡기고 있어요. 저도 열심히 땡기고 있어요. 뭐 브로콜리를 먹으면 항암 효과에 좋습니다. 삶아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큰 돈 안 든다면 그것도 저는 매일매일 스터디라고 생각을 해요. 딴 것들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뭐 행복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건 약속을 못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은 뭐냐면 매일매일 성장하는 거죠.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건 그닥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잘 태어나고 못 태어난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느냐는 제가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 난 참 풍성하게 살다 갔어. 를 하기 위해서는 이 스터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요. 오래 산대잖아요. 다른 어떤 음식이나 운동보다도 이게 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서프라이즈예요. 감탄사를 많이 남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와우, 좋다, 신난다, 막 이런 걸 하셔야 되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성한테 인기 있는 분들 보면 뭐 다 예쁘고 선물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맞장구 잘 쳐주는 사람이 최고의 인기. 예, 여자들도 뭐 애교라는 게 뭐 딴 게 아니라 뭐 이게 아니라 야, 나 어제 대구 출장 갔다 왔어. 그러면 어머, 오빠 대구 갔었어? 대구 맛있는 거 많지. 좋았겠다. 이래주는 친구가 좋지. 나 대구 갔다 왔어. 그러면 나 그저께 갔다 왔어. 이러면 이제 뭐 대구 별로야. 이러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들어주고 막 리액션 잘해주고 뭐 오빠 정말? 그랬구나. 뭐 나도 갖고 싶다. 이 정도 해줘야 좋은 거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내가 있잖아 이 옷 샀다? 그러면 와 빨간색 옷밖에 잘 어울리네? 괜찮은데? 뭐 이래주면 좋잖아요. 어쩌라고 네가 사놓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훈련이에요. 제가 볼 때 타고날 때부터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연습하셔야 돼요. 왜? 이 서프라이즈가 어디서 나올까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경청에서 나와요. 안 듣고 무조건 오기 전에 우후 이러고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자마자. 무슨 얘기를 그랬구나. 그런 거였어? 정말? 이 얘기를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영혼이 없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남성들이 내가 하는 말 안 들어줘요. 여보 뭐 오늘 철수 엄마네 집에 냉장고 바꿨더라? 그러면은 바꿔서?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아유 그랬대? 이러면 되는데 일단 안 들은 척해요. 바꿨다고 철수 내가 그러면 어쩌라고 걔네 바꾼 걸? 우리 또 바꾸자는 거야? 2달 전에 바꿨는데 냉장고 우리 바꾸자고? 이건 아니에요. 아유 그랬어? 아유 그거 구경 가봤어? 그게 뭐 돈 드냐고요. 근데 이거 하셔야 돼요. 잘 들어주시면 그 말에 적절한 말면 그랬어? 평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랬구나.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요거 아껴요. 잘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정말 잘 들어주면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이 와우 신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미국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고요. 미국의 이제 MBA 과정이 유명한 와튼 스쿨이라는 곳에서 협상학을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원하는 걸 어떻게 얻냐?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거 원하는 거 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분이 입고 계신 분홍 가디건 너무 입고 싶어요. 근데 내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목이 선선해서 뭐 스카프를 하나 갖고 싶다든가 아니면 브로치 이쁘다. 나 브로치 좋아하는데 인경 씨가 여기 분홍색 들어간 브로치 했네. 뭐라든가 이렇게 되면 나 브로치 줄게 가디건 줄게요.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원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대화에서 다 나요. 많은 형사와 검사들 증언에 따르면 어떻게 범인으로부터 다 그런 거 하십니까? 뭐 고문과 협박인지 안 통하는데 뜻밖의 얘기를 본인이 다 술술술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취향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도 무슨 엄청나게 100억 넘는 거래를 할 때도 이분에게 뭐 리베이트로 뭐 1억을 드린다든가 뭐 고가의 명품 시계를 준다든가 부인 들이세요라고 하는 이런 뇌물이 통용되던 시절도 지났다라는 거죠. 좀 오래전 얘기긴 한데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요. 저더러 홀연 한참 연사마 바람이 불 때였어요. 좀 아득한 얘기긴 하죠. 배용준 씨 사인을 좀 구해줄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배용준 사인이 뭐가 필요해? 내가 해줄게 막 그랬어요. 내가 어디 보고 해줄게 했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근데 왜 필요하니 했더니 자기랑 같이 일하는 일본 거래처 사장의 부인이 광팬이래요, 연사마에. 한국을 10번쯤 왔는데 한 번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사마 단골 식당에도 앉아있고 연사마 그때 잠깐 성균관 대학교 갔는데 학교도 구경하고 그다음에 뭐 겨울연가 세트장도 가봤지만 사인을 못 받았는데 그 사인을 받으면 자기가 너무나 좀 사업할 때 유리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준다니까 했더니 배용준 씨가 너무 인기여서 사인도 막 남발하는 게 아니라 규격화되고 번호 1년 번호가 있는 사인지가 있대요. 거기에다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처럼 짝퉁을 해줬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제가 배용준 사인 받아갖고 뭐 짜장면을 대신 먹을 수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분한테는 그게
굉장한 사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취향을 알면 이분이 얘기를 나는 정말 야구 광팬인데 어쩌고 얘기했으면 다음에 만났을 때 상무님 야구 팬이라면서요. 이거 이번에 결승전 경기 티켓입니다. 예, 뭐 또 친구분 계시면 두 분이 같이 가세요. 그러면 그의 마음을 막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저는 이금희 아나운서를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경청을 잘해요. 얘기 정말 잘 들어줘. 정말 잘 들어줘. 얘기를 다 잘 들어줘서 그걸 어느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숙명여대 모교에서 이제 강의를 해요. 근데 학생을 한 명씩 만나서 뭐 애로사항이 없어, 공부할 때 힘든 거 없어,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친구가 그래서 너는 뭐 제일 바라는 게 뭐야 했더니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뭐 아르바이트하고 뭐 하고 해도 한 번 또 배불리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냥 편의점에서 대충 먹거나 학교 식당 뭐 메뉴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줄여서 뭐 학식도 그 친구한테 비쌀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뭐 3, 4천 원인데 하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얼마였나? 10만 원인가? 뭐 20만 원 그 정도를 이제 꺼내주면서 있지 이거는 내가 선생님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학교 선배로 주는 거야. 이번 학기에 요 돈 갖고 적어도 학교 식당에서라도 배불리 먹어. 하루 한 끼만이라도. 그리고 이거 나한테 갚지 마. 네가 돈 벌어서 다른 배고파하는 후배한테 줘.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일 바라는 건 학점 잘 주세요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양 있게 밥 잘 먹으면 공부 잘하게 되죠. 아르바이트 하나 못했으니까. 이제 그렇고 본인은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워낙 잘해주니까. 다른 친구 사람들한테도. 근데 한 학기인가 거의 끝나가 보려면 교수님! 그래서 여기 쓱 누군가가 불러서 봤더니 누구지? 했는데 그 친구가요. 너무너무 혈색이 좋아져서 머리도 또 이쁘게 단장해갖고 교수님이 준 그 돈 저 갖고 잘 먹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얘기를 자기가 이제 일부러 베푼 것도 아니었고 저한테 자랑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진짜 간절히 이 사람이 뭘 필요하지를 알면 누구한테는 한 끼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양희은 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초창기 책을 썼을 때 한 번도 저는 남자한테 꽃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울컥하네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못 받아보고 뭐 애인도 없었고 그래서 꽃을 못 받아서 제가 뭐 저한테 자축했다. 뭐 저 가끔 꽃 가서 잘 사거든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방송에 이제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바로 다음 날 우리 신문사로 꽃이 배달됐어요. 인경 씨, 꽃은 남이 줄 때 더 기쁜 거야. 프리지아였어요. 봄에 프리지아 꽃을 한 다발을 받는데 물론 더 비싼 장미를 받아도 행복했겠지만 가장 그 계절에 어울리고 제가 제일 받고 싶었던 꽃을 주셨던 그분의 마음씀이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들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꽃을 못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는 잘 들어만 주면 되는데 우리가 안 들어요. 우리만 하기 바빠요. 공부했어? 애한테도 뭐 숙제했어? 뭐 엄마가 공부가 힘들어. 안 들어요. 근데 들으셔야 돼. 왜? 우리는 간절히 우리 말을 남이 들어주길 바라면서 왜 남들한테는 안 들을까? 그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서 제발 좀 남의 말을 잘 들어서 그분이 뭘 원하는지, 뭘 바라는지 인정받고 싶으면 잘했어라고 한번 해주는 거, 박수 한번 쳐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해주시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서 습관이에요. 와우, 좋다, 신난다, 진짜 와우, 뭐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참 말 한마디로 청량빛도 갚고 청량빛도 진다라는 얘기가 있죠. 물론 빚은 돈으로 갚아야 돼요. 네. 말로 떼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따뜻한 말 한마디인 것 같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지, 우리가 무심코라도 했던 따뜻한 말 때문에 제 위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저도 모르게 굉장히 착한 사람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일들이 얼마나 잘 풀리는지를 저는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 말 한마디인 거예요.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네. 나왔어요. 직장 내 갑질 그런 게 나왔어요. 근데 괴롭힘 갑질이 더구나 직장에서는 뭘 때리기를 하겠어요. 책상에다 뱀을 풀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말 한마디가 비수에 꽂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괴롭힘이야. 살쪘으니까 다이어트 좀 해라. 그러다가 뭐 성인병 걸린다라. 자기 잘 되라고 한 말인데, 그렇지만 그 말이 비수로 꽂힐 때가 있어요. 너 이렇게 해도 안 빠질 때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런 말을 하지? 뭐 이런 것들이 날 돼서 본인이 하는 말이 상처를 주는지 잘 모르신 경우 되게 많아서,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말씀을 할 때 잘 좀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훈련할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왼쪽에 있는 분이 우리나라 국민 엄마 배우 김혜자 스님이에요. 작품마다 놀라운 연기력 보이시죠? 79세인가? 올해 80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연세에도 주인공을 맡으시는 분이 이분이 유일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인 연극이 아닌 인생. 근데 제가 이분이 했던 작품들의 연기도, 그다음에 뭐 월드비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르 이웃 돕는 그런 선행도 참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류시화 시인이 이분과 동행해서 전해준 얘기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유시화 시인이랑 이번 친해서 네팔인지 어딘가 어떤 나라에 좀 약간 그 경제 사정 어려운 나라에 같이 갔다가 어떤 언덕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행상을 하는 아주머니가 행상 그 좌판을 놓고 주저앉아서 이렇게 울고 있더랍니다. 그냥 우리는 이분 우나 보네, 장사가 안 됐나 보네 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분인데, 근데 김혜연 쌤이 그 우는 아주머니를 보고 옆에 가서 같이 똑같이 앉으셔서 울더래요. 그래서 막 우니까 이분이 뭐야, 이분이 와 다른 사람이 와서 울지 해서 약간 울음을 그치더래요. 그래서 그 행상 아주머니가 울음을 그치니까 그 지갑을 뒤져서 김혜연 선생님이 300달러 정도 되는 돈을 이렇게 놓고, 그분이 팔던 수공예 액세서리인가 뭔가를 이렇게 몇 개 주섬주섬 넣어서 해봤자 막 1불도 안 하는, 네, 1,000원이 뭐예요? 한 300원 정도 되는 거 몇 개를 주셔서 잘 있으라 그러고 이제 떠났대요. 그래서 류시아 신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생님, 왜 그 아주머니 옆에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나도 굉장히 속상하고 슬플 때는 사람들이 왜 울어? 울지 마.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울 때는 누군가 옆에서 그냥 묵묵히 지켜봐 주거나, 아니면 울 수 있는 어깨를 빌려주거나, 아니면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울길래 나도 울고 싶어서 한번 울었다. 한 300달러면 그 나라에서는 몇 달치 생활비일 수도 있는데 그 외에 돈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300불이 크다면 큰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유시아 시인,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에서 횡재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300불이 나한테는 횡재할 돈은 아닌데 그 아주머니한테는 횡재라는 느낌이 들 돈인 것 같았고, 마침 저한테 있어서 준 거예요. 그럼 물건 갖고 왔어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따뜻한 마음이 그분에게 잘 사세요, 어쩌세요 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이 따뜻한 태도가 이분을 이 연세에도 저렇게 소녀처럼 눈망울을 반짝반짝거리게 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분이랑 연기하고 싶어, 만나보고 싶어 하게 만드구나. 그렇게 순수함을 유지할 수가 해서 저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곧바로 막 기부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저번처럼 유명해지면 해야지. 그러고 멈추고 있지만 비겁하게 했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종교의 허물이 이게 벽이 없다 그러길래 여기서 이제 제가 감히 저번에 소개시켜준 이유 뭐냐면, 이혜인 수녀님이 암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암 수술을 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오는데 정말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에 걸려서 초라한 모습 보여주는 것도 싫지만 진심으로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실 때 그 위로가 본인에겐 스트레스였답니다. 왜냐하면 수녀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수녀님 힘내세요. 그런데 수녀란 직업은 기도하는 게 일인데 내가 그럼 기도를 안 해서 아프다는 얘기야? 그럼 힘내라니. 내가 얼마나 지금 빠져 있는데 이게 왜 이래? 괜히 이제 그때 몸이 약해지니까 막 그런 게 들었답니다. 근데 마침 그 무렵에 김수환 주기원님도 아프셔서 그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혜인 소녀도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한번 아이고 오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방으로 가게 됐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또 힘내라 그런 거 아니야? 주기원님도 또 기도하라 그런 거 아니야? 그랬는데 갔더니 아무것도 안 먹고 아이고 수녀 그랬더니 항암은 하나. 그래서 항암만 해요. 방사선도 했는데요. 그랬더니 장하다. 장하다. 딱 그 말씀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하다란 말이 너무나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잘 견디고 있어. 잘 버티고 있어. 잘하고 있어. 라는 거죠. 근데 저도 주변에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들에게 제 딴에는 위로라고 하는 게 진짜 위로였을까? 위로였을까? 예컨대 무슨 굉장히 나쁜 사건을 겪었을 때 저는 제가 얘기를 해요. 액땜했다고 생각해. 액땜했다고 생각해. 더 좋은 일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게 그분한테 들리겠어요? 아니잖아요. 힘든 일을 이제 겪으면 그다음에 이제 좋은 일이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서 이혜인 소녀님이 그때 이런 얘기했어요. 위로의 말에도 매뉴얼이 필요한 것 같다. 아픈 사람용, 재산을 잃은 사람용, 남편한테 속상한 사람용 이런 것도 좀 각자 그거에 맞게 좀 해준다면 사람들이 그래 그때 그 친구한테 들었던 말이 참 좋았어 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요. 요새 뭐 이혼이 다반사지만 몇 년 전에 제 친구가 이혼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잘했어 이러고 싶었으나 혀를 꼭 깨물고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가 어떤 결정을 내든 존중해 줄 거야. 난 너 믿어. 네 행복이 최고야. 그런데 대한민국 남자의 기준으로 볼 때 네 남편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괜찮은 사람인데 한번 신중히 생각해봐. 너 두 부부만의 문제 모르겠지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별거 기간을 거쳤다가 나중에 재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재결합 결정을 내리면서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걸어서 인경아 우리 재결합해. 전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위로는 해줬지만 정말 축하해 했더니 근데 인경아 내가 이혼하겠다고 그랬을 때 많은 친구들이 잘했다 그러고 내 남편 흉을 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네 신랑 성격 더러웠잖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들었지만 내 남편은 흉은 내가 보는 거지 왜 네가 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네 남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했던 게 저래네요. 예, 저는 제 남편보다 나은 사람인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 친구한테는 이제 위로가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위로의 말이든 격려의 말이든 칭찬의 말이든 이 따뜻한 말 한마디는 말 본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더 왜 따뜻한 말 하냐면 혹시라도 우리가 치매에 걸리거나 정신을 잃거나 했을 때 마지막으로 나오는 소리가 평소에 우리가 했던 말투예요. 짜증내고 욕했던 분들이 욕해요. 근데 평소에 고운 말 쓴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운 말 쓰더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말씀을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거라는 건 성형수술로 얼굴을 뭐 고치거나 아니면 뭐 스피치 학원에 가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말투를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제 강점을 찾게 되는 거죠. 내 무기는 이거야. 내 좋은 무기는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이왕이면 저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남하고 비교하거나 남한테 사소한 말에 저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자학을 하지 않아요. 다 괜찮은 사람이야. 너 좋게 잘했어.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짧고 간결하게 하면 경청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서프라이즈라는 건 와우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남들